제23장 추적. 그 무렵 수전은 고든성의 화려한 침실에서 고난 잠에 빠져 있었다. 방 안의 불은 모두 꺼지고 침대 위의 간접 조명만이 출입문 쪽을 밝히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 후 낭하를 울리는 발소리가 문 앞까지 다가오더니 커다란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크리스 올랜도였다. 그가 스위치를 올리자 방 안이 환해졌다. 그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완전한 알몸이었다. 기다란 금빛 장발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외모가 마치 수행하는 고행자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는 천천히 마루를 밟으며 수전의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군. 크리스는 화려한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수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아이리시 커피에 탄 수면제가 힘을 발휘한 모양이었다. 옷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침대 속에 파묻혀 골아떨어져 있는 이 작은 동양 여인은 마치 덤불 속에 파묻혀 있는 작고 귀여운 한 마리의 참새처럼 보였다. 크리스는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그녀를 침대에서 들어올렸다. 약간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 같은 신음소리를 냈을 뿐 그녀는 잠든 그대로였다. 그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방을 나갔다. 크리스는 방을 나온 후 복도를 지나 계단을 천천히 한 걸음씩 내려갔다. 마침내 중앙홀을 지나자 거기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조그만 문이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수전을 가볍게 안아 올려 왼쪽 어깨 위에 짊어졌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다시 또 계단이 나타났다. 지하로 통하는 계단이었다. 그는 전등불을 켜고 나서 수전을 무슨 짐꾸러미처럼 어깨에 둘러맨 채 천천히 침침한 불빛을 밟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통로가 있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검푸른 이끼가 묻어 얼룩덜룩했고 음습하면서도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크리스는 그 통로를 통과해 나무로 된 문짝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은 이제까지와는 완연히 다른 분위기의 장소였다. 매우 스산했다. 성이 세워진 이후부터 무수한 사람들이 이곳에 갇히고 고문받고 죽어간 지하 감옥 겸 처형 장소였던 것이다. 역시 오래된 화강암이 사방 벽면을 두르고 있었다. 맞은편 벽 위엔 사람을 묶을 수 있는 쇠사슬이 달려있고 중세풍의 여러 가지 고문 기구들도 보였다. 크리스는 수전을 어깨에서 내려 바닥에 눕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옷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다. 이윽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 되었을 때 그는 그녀의 몸뚱이를 벽에 늘어뜨려져 있는 쇠사슬에 묶었다. 양쪽 팔과 발목에 족쇄를 채우자 수전의 알몸은 마치 도살장에 매달려 있는 짐승처럼 보였다. 이미 그 장소에는 최근에 누군가를 처형했던 듯한 흔적이 널려 있었다. 바닥엔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다. 크리스 올랜도는 나무형 틀 위에 놓아두었던 타로카드 한 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한 장씩 그것들을 살피면서 때때로 수전에 벌거벗은 알몸을 쳐다보았다. 마치 어떤 방을 장식하는데 어떤 무늬의 벽지가 가장 어울릴까 고심하는 그런 표정이었다. 람스 게이트를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집시의 방갈로에 불이 났다는 케빈의 말을 듣는 순간 스테파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가 잔뜩 쉰 음성으로 케빈에게 물었다. 그래서 모두 어떻게 됐지? 에스메랄다와 카르멜라 할머니는 무사한가? 카르멜라 노파와 에스메랄다는 무사해. 그래? 다른 사람들은? 호세가 다쳤어. 불을 끄다가 기둥에 깔려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야. 어느 정도나 다쳤는데? 심한 화상을 입었어. 특히 양팔과 어깨. 다시는 북을 칠 수 없을 거야. 스테파노가 무거운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다. 케빈이 말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 어떤 녀석이 고의적으로 방갈로에 불을 지른 흔적이 있거든. 현장에 휘발유 냄새가 지독했다고. 어떤 놈이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야. 그러자 스테파노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게 누구 짓인지 알아. 그의 두 눈은 증오의 불길로 활랄 타오르고 있었다. 누구? 불 지른 놈이 누군지 자네가 안다고?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누구 짓인지. 그게 누군데? 크리스 올랜도. 그 녀석이 불을 지른 거야. 또 크리스 올랜도라고? 어째서 그 녀석 짓이란 거지? 우리 식구들을 죽이려고 한 거야. 어째서 그놈이 그런 짓을 한 건데? 내가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지. 스테파노가 웅얼거렸다. 엄청나게 쏟아져 내린 비로 도로가 침수되어 차량 진행은 자꾸만 더뎌졌다. 승용차의 움직임이 마치 물살을 헤치고 달리는 모터보트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로버트는 점점 더 초조한 기분이 들어 속도를 높였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로버트는 입술이 바짝바짝 탈 만큼 긴장이 됐다. 평소에는 냉철한 편이지만 지금은 도무지 침착할 수가 없었다. 수저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벌써 그 잔혹한 살인마의 손에 희생된 것은 아닐까? 로버트는 자꾸만 마음을 파고드는 끔찍한 장면에 마음이 괴로웠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두 눈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도로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서 그가 물었다. 스테파노, 이제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곧장 가. 그대로 큰 길을 따라서. 이렇게 대꾸하는 순간 무언가 머리에 떠오른 것처럼 케빈이 스테파노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제 알겠어. 그렇다면 지난번에 크리스를 습격한 건 내 짓이 분명하군.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한 거지? 그 이유는 아까 로버트에게 말했어. 너한테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아. 알고 싶으면 나중에 로버트한테 물어보라고. 스테파노가 웅얼거리며 케빈이 물고 있는 담배를 빼사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로버트가 말했다. 케빈,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해주기로 하지. 아무튼 모든 게 크리스 놈의 짓이야. 이제 내막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정리가 된다고. 녀석은 얼마 전부터 수전을 5번째 희생자로 점 찍은 것이 분명해. 그런 결심이 서자 경시청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소포를 보냈지. 그런 다음 스테파노가 샤프츠베리 극장에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나서 방갈로에 불을 지르고 곧장 수전을 납치하러 달려간 거야. 수전을 납치하기 위해 나를 먼저 멋지게 따돌린 거라고. 거참, 교활한 녀석이로군. 케빈이 웅얼거렸다. 로버트가 다시 스테파노에게 물었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있어. 스테파노, 어째서 너는 수전의 집에 침입한 거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말이야. 내가 그녀를 찾아간 건 그녀에게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 살인사건이 이어질 때 크리스의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물론 확신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야. 아무튼 수전에게 그의 정체를 알려주고 싶었어. 왜냐하면 그 녀석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희생될 위험이 커지니까. 하지만 자네는 그런 사실을 수전에게 밝히지 않았잖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말했다면 미리 대비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나? 당신들은 나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잖아. 그 상황에서 내가 크리스가 범인이라고 말하면 믿어줄까? 수전에게도 그 말을 해주려 했지만 도무지 말할 틈을 주었어야 말이지. 별 수 없이 나는 그 녀석이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다 왔어. 바로 저 성이야. 저 앞에 보이는 성이 고든 성이라고. 스테파노가 외쳤다. 어둠에 쌓인 언덕 위에 오래된 성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그 성은 장엄하면서도 어딘지 기괴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제24장 위기의 순간. 수전은 잠결에 몸을 뒤척이려 했지만 누군가 손목을 꽉 붙잡고 있는 듯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눈을 뜨는 순간 크리스의 웃는 얼굴이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이제야 깨어났군. 크리스, 여기가 어디죠? 여긴 내 성이야. 아직 정신이 덜 들었나 보군. 나하고 함께 성에 온 사실이 기억나지 않나 보지? 아, 그랬었죠. 그런데 여긴 너무 춥군요. 그녀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며 가까스로 고개를 치켜드는 순간 썰렁한 간방 같은 곳이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에 그녀는 자기 눈에 비친 장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자신이 알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크리스를 보니 그 역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한동안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는 무언가 호된 둔기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다. 이내 공포심이 엄습해왔다. 크리스!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당신을 사랑해, 레베카. 크리스가 차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난 레베카가 아니에요. 나는 수전 홍이라고요. 제발 여기서 내보내줘요. 레베카,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아? 당신 언제나 그런 식으로 나를 속였었지? 그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 수전은 사태를 파악했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 그녀는 덫에 걸린 쥐처럼 갇혀버리고 만 것이다. 이제 잠시 후면 그의 손에 잔혹하게 살해당할 것이다. 어느새 날카로운 칼날이 목덜미에 와 닿았다. 수전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칼을 쥐고 있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로버트 어디 있는 거야? 난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시각 로버트 일행은 성문 앞에서 조바심을 태우고 있었다. 성문은 묵직했고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통로를 찾아보았지만 성체는 견고한 화강석으로 높다랗게 쌓여 있어 도무지 진입이 불가능했다. 방법이 없어. 이거 야단났군. 어떻게 하지? 케빈이 안타까운 듯 중얼거렸다. 역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로버트가 갑자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잠시 후 케빈은 로버트가 차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대체 저 녀석이 어디로 가려는 걸까? 이 급한 와중에 성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로프라도 구하러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로버트가 방금 올라탄 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이어 차는 곧장 성문을 향해 돌진해 왔다. 마치 오토바이 레이서의 묘기를 보는 것 같았다. 승용차는 전속력으로 성문 앞의 계단 위를 덜컹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케빈을 덮칠 것처럼 불빛이 닥쳐왔다. 아이쿠, 저런 미친 녀석! 케빈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재빨리 옆으로 비켜섰다. 스테파노 역시 절룩거리며 도망쳤다. 순간 승용차는 계단 위를 튕겨 오르더니 점프를 하는 것처럼 공중으로 튀어올라 성문에 그대로 부딪혔다. 콰당탕. 엄청난 기세로 돌진해온 승용차가 성문을 때리면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맙소사, 저 자식이 죽으려고 환장했군. 케빈이 질끈 감았던 눈을 뜨고 급히 달려가 보니 승용차는 성문을 뚫고 그대로 안쪽까지 들어가 뒤집혀 있었다. 후드는 완전히 우그러들고 모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 틈에서 덜컥 문짝이 떨어져 내리며 로버트가 인상 쓴 얼굴로 비척비척 기어 나왔다.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경찰관들이 놀라서 우르르 성 안으로 뛰어들었다. 로버트, 자네 괜찮나? 나는 괜찮다고. 어서 수전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나 해. 어서. 크리스는 무언가 쾅 하는 소리를 듣고 멈칫했다. 견고한 성체의 지하에까지 들린 정도라면 굉장히 큰 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엄청나게 커다란 천둥 소리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다시 또 수전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자, 이제 너를 내 방식대로 사랑하겠어.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는데 이걸 입에 물어보라고. 크리스는 그녀의 머리칼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입안에 타로 카드를 살그머니 밀어넣었다. 레베카,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증오해. 넌 나를 버리고 스테파노 놈과 사랑했잖아. 나를 속이고 말이야. 난 스테파노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로버트라고요. 크리스, 당신 사람을 잘못 보았어요. 난 레베카가 아니라니까요. 또 나를 속이려 드는군.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속지 않아.
난 너를 찾아내려고 온 세상을 뒤졌어. 그래서 가까스로 너를 찾아낸 거라고. 그의 음성은 몸서리 쳐질 정도로 음산했다. 지하의 돌 감방을 밝히고 있는 것은 희미한 두 자루의 촛불뿐이었다. 그 불빛이 일렁거리는 데 따라 크리스의 길쭉한 그림자가 벽면에서 유령처럼 어른거렸다. 케빈은 닥치는 대로 이방저방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지만 성 내부는 너무 넓어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을 뛰어다녔지만 수전과 크리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로버트 역시 온몸의 통증을 견디며 사방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아무데도 없어. 그녀는 보이지 않는다고. 케빈이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순간 로버트의 뇌리엔 오래된 성엔 을의 비밀 장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스테파노가 다가왔다. 스테파노, 자네 이 성에 대해 잘 알잖아? 어디 비밀 장소가 없었나? 맞아. 이제 생각났어. 지하에 감방이 있었어. 그래, 어디로 들어가지? 나를 따라오게. 로버트와 케빈은 절룩거리는 스테파노를 뒤따랐다. 중세풍 기사 갑옷과 투구들이 줄줄이 늘어선 중앙홀의 뒤를 지나자 자그만 목조문이 빼꼼히 열려 있었다. 스테파노가 말했다.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지하 감방이 나올 거야. 로버트가 권총을 꺼내들고 앞장서 들어갔고 케빈이 뒤따랐다. 칼끝을 그녀의 목덜미에 힘주어 갖다 댔을 때 수전은 질끈 두 눈을 감았다. 크리스는 멈칫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막 칼을 그으려는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누가 안으로 들어온 걸까? 바로 그때 지하 감방의 문이 큰 소리를 내며 열리면서 로버트와 케빈이 뛰어들어왔다. 로버트의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잠시 후엔 다리를 절룩거리며 스테파노도 들어섰다. 크리스 올랜도, 칼을 버려라! 로버트의 음성이었다. 수전은 귀에 익은 반가운 음성에 반짝 눈을 떴다. 크리스의 칼날이 목젖을 누르고 있어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늦지 않게 나타나준 로버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칼날에 당장 목젖이 잘리기 전에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었다. 망할 자식. 크리스가 눈빛을 번뜩이며 내뱉었다. 그와 동시에 로버트의 총구에서 불꽃이 뿜어졌다. 총탄은 크리스의 이마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고 지나 벽면에서 튕겨졌다. 크리스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대로 움직임을 멈춘 채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수전, 당신 괜찮소? 로버트가 수전에게 다가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근데 로버트, 당신 내 알몸을 봐버렸어요. 그렇죠? 나만 본 게 아니라 케빈도 봤어. 창피해요. 당신 몸으로 내 몸을 가려줘요. 그리고 모두들 나가 있으라고 말해줘요. 어서요. 로버트가 그녀의 몸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았다. 케빈과 스테파노가 난처한 듯 서 있다가 눈빛이 마주치자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다. 로버트는 수전의 팔과 다리에서 족쇄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로버트에게도 돌아서 있으라고 말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옷가지를 주워들었다. 잠시 후 옷을 다 입은 그녀는 로버트의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로버트,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죽었다고만 생각했어. 나도 죽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무튼 살아있다니 꿈만 같아.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나중에 하고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수전은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다. 로버트는 그런 그녀를 안아들고 다급히 지하 감방을 빠져나왔다. 제25장 수전에게 장미를. 수전이 런던 시립병원 입원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전신이 바스라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런데 그 통증 때문에 흐릿하던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듯했다. 그제서야 자기를 걱정스레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로버트였다. 수전은 입가에 다정한 미소를 담고 서 있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로버트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붉은 장미 꽃다발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어머, 고마워요. 수전, 당신에게 고백할 말이 있어. 뭔지 말 안 해도 알아요. 뭔데? 장미 꽃다발을 건네며 남자가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뻔한 거예요. 당신 저한테 청혼하려는 거죠? 맞았어. 받아주겠어? 로버트!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대개 영화를 보면 여자들은 늘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하고 결혼하는 걸로 결말이 나 있다고요. 허락하는 건가? 물론이죠. 그녀는 눈을 감더니 살그머니 얼굴을 들어 보였다. 로버트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도톰한 입술에 얼굴을 가져갔고 수전의 두 팔이 자연스럽게 그의 목덜미에 감겨왔다. 야, 이거 눈 뜨고 못 봐주겠군. 등 뒤에서 케빈의 장난기 어린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노크도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전과 로버트가 깜짝 놀라서 몸을 떼며 바라보니 멋진 중절 모자로 대머리를 가린 린치 경감과 스테파노, 그리고 화려한 투피스 차림의 에스메랄다가 제각기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너무 에너지를 한꺼번에 소모하는 건 안 좋아요. 수전이 하루빨리 완쾌되려면 우 형사가 좀 자제를 하셔야죠. 에스메랄다가 고혹적인 미소를 띠며 던진 말에 병실에 모여든 일동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 너머로 창밖에서는 탐스러운 눈송이가 휘날리고 있었다.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로버트와 수전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리전트 팰리스 호텔의 웨딩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로버트는 수전과의 약속대로 결혼하기 1개월 전 런던 경시청을 사직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편입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 신분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그래도 결혼식 날 식장 로비는 경시청의 형사들과 경찰관들로 푹적거렸다. 스테파노와 에스메랄다 그리고 집시 퀴스의 멤버들은 두 사람의 결혼식이 끝나고 곧장 남프랑스로 돌아갔는데 RCA 레코드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첫 음반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편지를 보내왔다. 연쇄 살인 사건이 해결되고 크리스 올랜도의 범행이 밝혀진 뒤 한동안 런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끔찍한 악몽이 커다란 화제거리였지만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까맣게 잊혀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 올랜도의 흔적은 그가 남긴 앨범이나 비디오 테이프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에필로그 수전이 쓴 크리스 올랜도 이야기. 크리스 올랜도는 웨일스의 카디프 태생으로 재단사였던 아버지가 고향의 가게를 열면서 그곳에서 자라났다. 아버지 잭 올랜도는 카디프에서 알아주는 인류 재단사였고 어느 모로나 성실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외아들 크리스를 끔찍이 사랑해 그에게 직접 옷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미키마우스 복장을 지어 입히기도 하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산드라 올랜도는 금발의 푸른 눈이 아름다운 화사한 여인이었는데 술을 잘 놓았고 요리 솜씨 역시 뛰어난 여자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아들 크리스는 어려서부터 사랑스러운 외모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제로를 잘 부려 동네 사람들에게 큰 귀여움을 받았다. 일요일이면 그는 아버지가 만들어 입힌 미키마우스 복장을 하고 작은 북을 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비틀즈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럴 때면 사람들은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에게 캔디나 호두를 선물로 주었다. 어쩌다 그가 노래를 거르는 일요일이면 이웃들은 올랜도 부부에게 우리들의 작은 존 레노는 어떻게 되었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하고 묻곤 했다.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 크리스는 누구보다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소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크리스가 8살이 되던 해부터
이 화목했던 집안에 서서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외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린 크리스는 늘 외출이 잦고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아버지와 함께 통조림으로 저녁을 때우는 나날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를 미행해 보기로 했다. 어머니의 자동차 트렁크 속에 숨어 어머니를 미행했던 크리스에게 그날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었다. 그는 엄청난 장면을 목격했고 이후 말없는 소년으로 돌변했다. 그날 어머니가 들어간 곳은 삼촌의 집이었고 크리스는 나무 위로 올라가 어머니와 삼촌의 정사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심심풀이로 타로 카드점을 치고 계셨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외출을 하지 않고 수틀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어린 크리스는 저녁을 먹고 곧 잠이 들었는데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 거실로 나와 보니 사랑하는 아버지는 식탁 위에 피를 토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고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엔 방금 전까지 아버지가 떼어놓은 타로 카드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다음 날이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살인 직후 삼촌과 함께 어딘가로 달아나고 만 것이다. 아버지를 묻고 나서 크리스는 가장 가까운 친척인 람스게이트에 살고 있는 제인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됐다. 제인 할머니는 부유한 연금 생활자로 크리스를 무척 사랑해 주었는데 그 집에는 스테파노라는 이름의 동갑내기 집시 소년과 레베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다. 스테파노는 전에 제인 할머니 집에서 일하던 집시 출신 가정부 칼멜라 로자의 아들이었는데 칼멘이 죽은 후 의지할 곳 없는 그를 제인 할머니가 보살펴주고 있는 것이었고 레베카 역시 비슷한 처지였다. 세 아이는 곧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고든성에서 함께 놀면서 자랐다. 세 아이는 모두 고아였다. 이 상처는 이들의 연대감을 강화시켜주는 한편 그들 세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도 했다. 크리스와 스테파노는 어여쁜 레베카를 위해서 기꺼이 기사가 되었고 그들은 고든성에 숨어들어 거기에 기거하던 쥐떼를 몰아내고 도둑고양이들과 싸운 끝에 나선형 계단을 통해 들어가는 가장 높은 방을 레베카에게 바치고 레베카의 방이라고 불렀다. 스테파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인종적인 편견을 견딜 수가 없었고 곧 영국을 떠나 프랑스에 있는 할머니에게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 역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는데 암암리에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고 시동생과 달아났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데다가 폐쇄적인 성격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언제나 따돌림을 당했다. 동급생들은 파티에 같이 가기 싫은 파트너를 뽑는 투표에서 그를 1위로 꼽았고 최악의 동창생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 그의 학창시절을 환히 밝혀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음악교사인 헤미온을 만난 일이다. 그녀는 기악 교습 시간에 크리스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게 음악을 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 후 크리스는 수업 시간을 빼먹으며 람스게이트 항구에 있는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쿠스틱 기타를 산 다음 언제나 헛간에 들어앉아 작곡과 연습에만 몰두했다. 이 즈음 그는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상대는 레베카였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스테파노에게는 슬픈 일이었다. 레베카와 크리스가 고성에서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스테파노의 외로움과 질투는 더해갔다. 어느 날 스테파노는 크리스를 고성으로 불러낸 뒤 오랜 세월 그만이 알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레베카 자신도 모르는 출생의 비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바로
크리스의 삼촌인 라이오닐의 딸이라는 것이었다. 라이오닐 삼촌. 그는 바로 크리스의 어머니를 유혹해 아버지를 죽게 하고 함께 달아난 남자가 아닌가. 크리스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이 소녀가 그 남자의 딸이라니. 그날 이후 크리스는 다시 어머니와 아버지에 얽힌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며 레베카를 피했고 람스게이트 항구를 떠돌다가 거친 뱃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는 이후 어떤 여자에게서도 연정을 느끼지 못했고 동성애에 빠졌으며 마침내 마약까지 손을 댔다. 언제나 그의 가슴에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들끓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직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진실이 역겨웠다. 더욱이 레베카의 푸른 눈과 금발을 볼 때마다 그녀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그래서 그는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레베카를 고성으로 불러냈다. 한동안 자기를 피하는 크리스의 태도 때문에 상심하고 있던 레베카는 기꺼이 고성 안에 있는 레베카의 방에 나타났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실종됐던 레베카는 고성의 작은 방에서 목이 졸려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범인은 잡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진 레베카의 장례식은 쓸쓸했고 그 자리엔 평소에 그녀를 사랑했던 제인 할머니와 크리스, 그리고 스테파노와 몇 명의 친척들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다. 그러나 장례식 날 크리스는 스테파노의 시선이 줄곧 자기에게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레베카를 죽였다는 사실을 스테파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상 스테파노는 바로 그날 레베카가 상기된 얼굴로 집을 나간 후 마음을 잡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비까지 내리는 날씨에 그녀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고성으로 가보았던 것이었다. 나선형 계단으로 다가갔을 때 그는 이상한 신음소리를 들었고 조심스럽게 지하 감방에 내려가 안을 엿본 순간 꿈틀거리는 레베카를 타고 앉아 목을 조르고 있는 크리스를 목격했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스테파노는 그 순간 레베카를 구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살인 장면을 지켜보았고 잠시 후 크리스가 성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아무튼 레베카의 장례식이 끝난 후 스테파노는 영국을 떠났다. 남프랑스의 니스에 사는 외할머니 카르멜라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결심이 서 있었다. 언젠가 크리스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말겠다는 결의. 그래서 스테파노는 그가 절대로 경찰에 잡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거기에는 레베카가 살해당할 당시 살인 혐의가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레베카를 구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뼈저린 자책감이 있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남프랑스 니스에서 집시 킨스라는 악단을 만들어 공연을 하던 스테파노는 어느 날 크리스가 로커로 데뷔했고 그가 이끄는 그룹 엘도라도가 인기 상승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악단을 이끌고 런던으로 들어왔고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다. 그것은 크리스 올랜도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그해 10월 초순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크리스 올랜도 살해 미수 사건이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올랜도는 이미 살인 행각을 시작한 상태였다. 그는 런던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타로 카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서 부친이 어머니에게 살해되었던 당시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비 오는 날 밤마다 금발의 여성들을 차례차례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 행각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 올랜도는 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평생을 저주와 미움 속에서 보냈고 부박한 대중적 인기 속에서
언제나 불안에 떨었으며 진실한 사랑과 관심에 굶주린 채 외롭게 지내는 날이 많았다. 결국 이러한 환경이 그를 미친 살인범의 광기 속으로 끝없이 몰아갔던 것이다. 어쨌거나 이제 크리스 올랜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그의 영혼은 람스게이트 해변의 고성을 거닐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우리 시대를 다녀간 쓸쓸하고 가련한 영혼이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 탓에 아무도 감히 그를 용서해달라고 그의 평안을 기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또한 안타깝다. 그렇다. 크리스 올랜도는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불세출의 아티스트였고 동시에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을 자행한 희대의 살인마이기도 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얼굴을 가진 그의 가련한 영혼 앞에서 도대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집시 스테파노 무어의 충실한 증언 덕분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는 살해 미수범으로 쫓기는 몸이 되었고 그의 사랑하는 동료 호세는 팔을 잃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를 찾아온 스테파노는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다. 이미 그는 레베카를 죽인 크리스 올랜도를 용서하고 있는 듯했고 어쩌면 그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처럼도 느껴졌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내게 해준 증언은 크리스 올랜도의 평전을 쓰는 데 있어 더없이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스테파노는 밤새워 긴 증언을 해주고 미처 날이 밝기도 전에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제 두 번 다시 그를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의 정직한 눈빛과 정열적인 플라멘코 기타 소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어디에 있건 나는 그가 참으로 집시답게 살아가기를 빌고 싶을 뿐이다. 수전 호응 두 번째 멀티 캐릭터 오디오 북을 마칩니다. 애청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발전된 AI의 도움을 받아 눈보다 귀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오디오북이지만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모두 표현하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나오와 같이 단음으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짧은 단문에서 느껴져야 할 감정의 변화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긴 문장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감정은 인간의 그것과 비슷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부족한 점은 많이 느끼지만 눈이 아프도록 최선은 다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영원한 것은 없다에서는 이번에 부족한 점을 좀 더 메워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더 애청독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하루가 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반지를 잘 만드는 아트골드였습니다.